이따금 지하철에서 정말 꼴불견인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질서의 개념조차 없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제재할 수도 없는 게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이니 대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저 인간 좀 혼내줬으면. 구병모 작가의 최신 소설 파과는 바로 이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임산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머리를 건드리며 욕설을 하는 남자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스포츠 가방을 들고 있던 젊은 남자와 부딪혀서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자를 죽인 살인범은 같은 칸에 탄 채 그를 노리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동년배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옷차림에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사이를 노려서 독을 바른 칼로 남자의 등을 찔러 살해했던 거죠. 그녀가 생전 처음 본 남자를 죽인 이유는 정의 구현 때문이 아니라 수행해야 할 청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는 15살 이후 프로 살인 청부업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았던 조각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펼치기 전 화려한 표지 디자인과 파과라는 제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목인 파과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함축할 수 있는 두 자의 단어로 이렇게 멋지게 제목을 지을 수 있는 것만 봐도 작가의 역량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의미인 파과는 흠집이 난 과실을 의미합니다. 흠집이 난 과실은 나이가 들어서 킬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주인공, 조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과일이 흠집이 많으면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듯이 나이가 들어서 킬러에게 필요한 능력치가 많이 떨어진 조각이 청부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파과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조각은 흠집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평범한 60대 여성과 달리 조각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킬러로서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심정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산 복숭아를 냉장고에 넣고 잊어버린 나머지 상해버린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하는 조각의 모습은 의미심장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기 전 탐스럽고 달큼했던 복숭아가 상해서 가치도 없고 볼품 없어진 모습은 현재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파과를 이렇게 쓰면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이과를 파자하면 8팔자가 2개 나오고 이는 여자나이 16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각이 친척집에서 쫓겨나 류에게 스카우트되어 킬러가 된 나이가 15세였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과는 처녀가 성경험을 하고 여인으로 변모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류의 가게에서 일하던 조각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미군에게 반항하던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서 비로소 류의 인정을 받고 킬러로 교육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처녀에서 냉혹한 킬러로의 전환은 그야말로 파과의 순간이라고 해야 할 듯합니다. 조각의 인생은 4번 변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오남일녀의 자녀들이 있는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식모살이를 하기 위해 12살에 집을 떠나면서 일어납니다. 조각은 당숙집에 식모로 가서 살다가 의도하지 않은 절도를 저지릅니다. 사촌 오빠에게 발각되어 다투는 중에 그를 다치게 하고 쫓겨나죠. 이때가 두 번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던 그녀에게 일자리와 머물 곳을 제공한 인물이 류였습니다. 조각은 식모살이 경험을 살려 가게 일을 돕다가 미군 병사를 살해한 것을 계기로 류와 함께 청부 살인업자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때가 세 번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류는 킬러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애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이 청부살인을 하고 돌아와 보니 류의 아내 조와 자식이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류는 지킬 것을 만들지 말자며 연인으로 맺어지길 갈망하는 조각을 외면합니다. 류의 신조는 킬러로서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인 동시에 조각을 평생 고독하게 만든 저주였죠. 이때가 조각의 4번째 변화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류는 자신의 마지막을 그때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류는 사무실에 설치된 폭탄으로부터 조각을 보호하려다 중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조각은 청부살인업자를 포기하려 하지만 의뢰자들과 경쟁자들의 복잡한 인연 때문에 끝까지 청부업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조각은 킬러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의 영향이기도 하고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에이전시 관계자와 동료들은 늙었다고 대놓고 조각을 무시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 누구나 조각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와중에 조각의 마지막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각이 청부살인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고쳐준 강 박사의 딸을 같은 에이전시 소속 청부업자인 투우가 납치한 겁니다. 투우는 아이를 구하고 싶으면 조각 혼자 오라고 연락합니다. 조각은 투우가 왜 자신을 노리는지 영문을 모르지만 홀로 그를 만나러 갑니다. 투우가 골간 용병들을 차례대로 처리한 후 왼손을 희생하면서 투우와 사투를 벌인 끝에 조각은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조각은 죽어가는 투우를 바라보면서 그가 오래전 청부살해한 남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당시 학교에서 돌아온 투우는 아버지를 죽이고 도주하던 조각을 직접 목격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원한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겐 별 관심 없었던 친부모를 대신해 짧은 시간이나마 투우를 정성껏 돌봐준 조각은 투우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투우가 특전사를 거쳐 살인청부업자가 된 이유 역시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라 그녀를 다시 만나 훌륭하게 성장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지 말자던 류와의 약속을 깨뜨린 조각은 더 이상 청부업자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미련 없이 업계를 떠나 사라집니다. 파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보기 드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살의 여성 킬러가 현역으로 뛰는 설정은 정말 혁신적이죠. 대부분 킬러 소설 속 주인공들은 액션을 위한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대에서 40대의 남자들로 설정하니까요.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개연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각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서 젊은 남자 못지않은 피지컬의 소유자라고 설명합니다. 청부를 수행할 때는 독이나 칼을 이용해서 부족할지 모르는 피지컬을 보완합니다. 작가가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다는 의미죠. 문학적 완성도와 인상적인 문장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게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어색하거나 비문인 경우가 없다는 게 놀랍습니다. 순수문학 작가의 대중소설이 최근 유행하는 웹소설 작가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킬러 소설을 지향하면서도 주인공과 조연들의 내면 변화를 그려내는 심리적인 깊이가 상당하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킬러 소설과 이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과는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조각의 내면 변화에 주목합니다. 과거 류와 함께 킬러 생활을 할 때에는 볼 수 없었던 감정들이 반려견 무용을 돌보고 강 박사와 그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작품은 중장년 독자들이 읽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존재감의 상실, 사회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인간적 갈망 등을 조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결말에 등장하는 지금이야말로 주어진 모든 상실을 살아야 할 때라는 구절은 짧지만 중장년층 독자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전달합니다. 파과의 아쉬운 면을 꼽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액션을 들 수 있습니다. 60대가 넘은 캐릭터가 펼칠 수 있는 액션의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이로 인해서 킬러가 주인공인 소설에서 액션을 중요시하는 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배우 이혜영이 조각 역을 맡고 김성철이 투우 역을 맡았습니다. 관객 리뷰를 보니까 대체로 호평이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화는 원작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를 각색 과정에서 거의 희석시켜가지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다루지 못합니다. 늙은 여자 킬러가 나오는 흔한 조폭물로서 그려버린 느낌입니다. 주인공이 환갑을 넘은 여자 킬러라는 점 이외에 다른 한국 액션 영화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는 엄청난 관객 리뷰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 120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55만 명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포스터도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원작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네요. 이 소설을 읽고 액션이 부족해서
재미없다고 느꼈다면 영화를 보고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과는 좋은 소설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장르적 재미에서 아쉬움이 있고 액션 박진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만 생각하며 읽어도 이 책을 읽는 시간과 책값은 충분히 뽑고도 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할까? 어떤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흥미롭게 들린다면, 그리고 이색적이면서도 문학적 완성도 높은 킬러 소설을 원한다면 파과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구육무어 작가의 파과에 대한 평점은 8.7점입니다.